미국 최고 명문대의 강단. 30년간 자국의 기술적 우월함을 가르쳐온 노 교수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가르쳐온 많은 것들이 틀렸을 수 있다는 고백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멈춘다면 우리가 아는 세상의 기술 진보 역시 상당 부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평생의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의 발언에 강당은 술렁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한국 방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신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 기술과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놀라운 정신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일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글로벌 기술 전략 교수죠. 어느 해 늦가을, 저는 익숙한 대강당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곳 공기는 늘 그렇듯 지적인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이 자리에서 혹은 비슷한 강단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과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혁신 생태계의 위대함을 설파해왔습니다. 제 이름 카일은 한때 기술 패권 전략의 동의어처럼 여겨졌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오랜 믿음의 상당 부분을 부정하려 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앞줄에는 제 오랜 동료이자 때로는 날 선 논쟁 상대였던 폴 교수가 팔짱을 낀 채 앉아있더군요. 그의 눈빛에서는 오늘 또 무슨 거창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려는 건가 하는 듯한 냉소가 읽혔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30년간 제가 가르쳐온 많은 것들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고백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절반만을 보고 이야기해왔다는 사실을요. 제 말에 강당 안이 순간 술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멈춘다면 우리가 아는 세상의 기술 진보 역시 상당 부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청중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제 강연 주제는 보이지 않는 엔진 한국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였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뒷줄에 앉아있던 한국계로 보이는 민지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리더십 부재 상황을 언급하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 경제와 기술을 이끌 수 있느냐는 아주 날카롭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죠. 정말이지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가졌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 학생의 질문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제 강연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요. 저 역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그리고 질문한 학생과 같은 생각을 했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술, 특히 이곳 실리콘밸리의 혁신만이 세상을 이끈다고 굳게 믿었었죠. 그 순간 앞줄에 앉은 폴의 얼굴에 스치는 냉소를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불과 3년 전 한 학회에서 한국 기술을 두고 영원한 2등, 빠른 모방자일 뿐이라고 공언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어서 지난 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 평생의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충격과 깨달음의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어느 나라 기술이 더 뛰어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이죠. 강당의 술렁임이 잦아들고 이제 모든 청중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국 기술의 확고한 신봉자였던 제가 왜, 그리고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충격은 서울 외곽,
삼성의 심장부와도 같은 연구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탠퍼드 강당의 스크린에 제가 그곳에서 촬영한 영상을 띄웠죠. 허공에 떠있는 푸른색의 반투명한 구체, 그것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곧이어 한 연구원이 특수 장갑을 낀 손으로 그 구체를 만지고 돌리고 심지어 마치 찰흙을 주무르듯 형태를 바꾸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청중에게 이것이 삼성에서 촉각 구체라고 부르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3D 홀로그램이 아니라고요. 손으로 직접 만지고 그 질감과 형태를 느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만질 수 있는 허상이라고 설명했죠. 제 목소리에는 아마 그때의 흥분이 고스란히 묻어났을 겁니다. 제가 직접 그 장갑을 끼고 체험했을 때의 감각은 정말이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과 압력, 눈앞의 구체가 마치 실제 존재하는 단단한 물체처럼 느껴지는 그 생생한 감각.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상상했던 장면이 제 눈앞에서, 제 손안에서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MIT 미디어랩에서도 분명 유사한 촉각 인터페이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삼성의 기술은 그 완성도와 반응 속도, 면에서 저희 연구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기본적인 질감 재현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복잡한 형태 변형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것까지 구현하고 있더군요. 최소 5년, 아니 어쩌면 7년 이상의 기술적 격차가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야겠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제가 과거 MIT와 스탠퍼드에서 미국 기술의 독보적인 우위성을 역설하던 강의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 슬라이드 속에 저는 자신만만하게 미국 중심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이곳, 미국의 심장에서 세계 최고의 두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그야말로 우물 안개구리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은 폴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의 기술력을 그저 빠른 추격자, 개량 수준으로 폄하하곤 했었죠. 그의 굳어진 표정 변화는 제 고백의 무게를, 그리고 그가 느꼈을 당혹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촉각 구체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원격 수술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 혁신, 가상 프로토타입 제작으로 인한 설계 방식의 변화 실감. 나는 체험학습을 통한 교육의 진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엔터테인먼트까지 그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의 진원지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실리콘밸리가 아닌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막대한 자본과 우수한 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기술 그 자체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바로 그 기술을 탄생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청중에게 그 이야기로 넘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다음 장을 준비했습니다. 삼성의 촉각 구체 기술이 제게 안겨준 충격은 그 기술 자체의 경이로움보다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스탠퍼드 강당의 스크린에 삼성 종합기술원의 풍경을 비췄습니다. 첨단 장비로 가득 찬 실험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연구원들의 모습,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하게 적힌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이었죠. 그곳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엔지니어나 과학자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촉각 인터페이스 개발을 이끌고 있던 보람이라는 이름의 30대 후반 여성 수석 연구원과의 만남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지적이면서도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눈빛에서 강한 확신과 깊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토록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인지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었죠. 하지만 그녀에게서 돌아온 생각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기술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경쟁 우위나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결국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있다는 깊은 신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이 기술의 본질이라는 그녀의 확신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잘 포장된 구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소를 좀 더 둘러보면서 그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한쪽에는 실제 병원의 수술실이나 재활치료실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개발 중인 촉각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의사나 환자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는 없는지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는 장소였죠. 왜 이렇게까지 실제 환경을 구현해 놓았는지 의아해하는 제게 그녀는 담담한 어조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구원이기 이전에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책상 위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기술이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기술이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 개발의 목표가 단순히 성능 향상이나 경쟁 우위 확보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늘상 들어왔던 세상을 바꾸겠다는 구호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녀는 제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손글씨에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었어요.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며 오히려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태도, 얼마든지 다시 하면 된다는 그들의 믿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 짧은 글귀는 어떤 두꺼운 기술 보고서보다 더 강렬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고 기술의 경이로움을 넘어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깊은 철학,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이야말로 한국 기술의 숨겨진 저력임을 직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람 박사가 건네준 메모의 여운은 그날 밤 연구소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광경을 통해 더욱 깊고 강렬하게 증폭되었습니다. 특별히 허락을 받아 연구소에 남아 그들의 진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를 얻었었죠.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지만 연구동의 불은 여전히 도시의 밤하늘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고 수많은 연구원들이 여전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실험실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측정 장비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이 계속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짜증이나 좌절감이 터져나올 법도 한데 그곳의 연구원들은 달랐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가볍게 웃으며 다른 접근법은 없을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더군요. 스크린에는 제가 몰래 담았던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젊은 연구원들의 사진을 비췄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넘어야 할 거대한 장애물이라기보다는 마치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처럼 여겨지는 듯 보였어요. 다시 시도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실패를 종종 낙오로 간주하고 오직 성공만을 화려하게 포장하는데 익숙한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의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앞줄에 앉은 폴이 불편한 듯 넥타이를 고쳐 매는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굳어진 표정에는 제가 느꼈던 문화적 충격에 대한 당혹감과 어쩌면 약간의 반감마저 서려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연구소에서 만난 또 한 명의 인상적인 인물을 청중에게 소개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도훈이라는 이름의 은퇴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거의 매일 연구소에 나와 젊은 연구원들이 겪는 장비 문제를 해결해주고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기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이었어요. 스크린에는 기름때가 살짝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들여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강인해 보이는 손마디와 깊게 펜 주름은 수십 년간 한국 산업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보람 박사는 그를 가리키며 연구원들이 정말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고 느낄 때마다 그가 어떤 마음가짐을 심어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니 다시 해보자는 격려. 그것이 젊은 연구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이었죠. 연구소 한쪽 벽에는 1세대의 땀과 눈물 위에라고 쓰인 조금은 빛바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에게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선진국의 냉대와 무시 속에서도 맨손으로 밤을 새워가며 오늘날 한국 기술의 토대를 닦았을 이름 없는 수많은 1세대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첨단 기술이 꽃필 수 있었고 지금의 연구원들은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존중하며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기술 개발 프로세스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전수되는 하나의 강인한 정신 혹은 철학에 가까웠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시 정신, 그리고 선배 세대의 헌신에 대한 깊은 존경과 그 유산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 이것이야말로 삼성이 그리고 한국이 끊임없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비밀 엔진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삼성에서의 깊은 인상과 기술 너머의 철학에 대한 깨달음을 안고 저는 다음 여정지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한국 제2의 도시,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곳 정도로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부산항, 정확히는 부산신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거대한 충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스탠퍼드 강당의 스크린에는 제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부산신항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컨테이너 야드, 마치 정교한 로봇팔처럼 거대한 컨테이너들을 쉴 새 없이 들어 올리고 내리는 수십 대의 자동화된 겐트리 크레인들,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개미들처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스스로 분주히 움직이는 수백 대의 무인 운반 차량까지. 그 압도적인 규모와 믿을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한 움직임, 그리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첨단 자동화 시스템의 향연은 제가 이제껏 상상해왔던 항구의 모습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규모가 크고 잘 관리된 최첨단 물류시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관제센터의 거대한 스크린월과 실시간으로 모든 컨테이너의 위치, 선박의 이동 경로, 하역 작업 현황을 마치 신의 시점처럼 관리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직접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어요. 바다 그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통제하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스크린에 띄우고 몽골과 에티오피아 같은 내륙 국가들을 가리켰습니다. 몽골은 막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원을 세계 시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의 항구를 빌려야만 하는 지정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죠. 에티오피아 역시 매년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인접국 지부티의 항구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제약인지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달랐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통해 전 세계 어디로든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졌죠. 그리고 한국은 이 지리적 이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술과 시스템으로 극대화했습니다. 저는 포스코 같은 세계적인 제철소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의 철강으로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을 건조하고 그 배들이 HMM 같은 해운사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 제품을 실어 나르는 강력한 산업 생태계를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갈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바로 바다와 그 바다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부산항과 같은 항만 시스템 덕분이었던 거죠.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바다가 한국 경제의 생명선 그 자체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한국이 내륙국이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제 성장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1876년 작은 폭우로 시작했던 부산항이 어떻게 세계 2위의 환적 허브이자 동북아시아 물류의 심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의 교차점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주는지를 설명했죠. 과거 중동의 요르단이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자국 영토 일부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내주는 대신 홍해로 나아갈 수 있는 단 19km의 해안선을 확보했던 역사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바다라는 자원이 때로는 땅속의 석유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무역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현대 사회에서 삼면의 바다는 한국에게 마르지 않는 유전과 같은 존재이며 한국은 이 축복받은 자원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세계 무역의 중심축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단지 국내의 뛰어난 기술력이나 잘 갖춰진 인프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하고 확인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연구소, 그 핵심 부서에서 눈부시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름을 스크린에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죠.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차세대 화성 탐사, 로버의 눈과 손이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및 샘플 채취 시스템 개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지호 박사님. 구글 AI팀에서 검색 엔진의 자연어 처리 능력과 사용자 의도, 파악 정확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새로운 딥러닝 모델을 개발한 수연 엔지니어님. 그리고 테슬라 에너지 저장 R&D 부문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를 동시에 개선하는 획기적인 전극 소재 기술 개발을 주도하며 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준서 박사님까지요. 이 외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 실리콘밸리 심장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름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과 그들이 이룬 놀라운 성과들이 하나씩 언급될 때마다 강당 곳곳에서는 나지막한 감탄과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인재 유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기술 발전에 가장 앞선 최전선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삼성에서 만났던 보람 박사가 스치듯 표현했던 안타까움,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아가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그녀의 복잡한 심정을 이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뛰어난 인재들이 더 나은 연구 환경이나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실패를 용인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더 존중하는 문화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겠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간 인재들의 네트워크가 오늘날 한국의 또 다른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동시에 일을 멈추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든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담하건대 나사의 우주 탐사 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고 구글 검색은 지금보다 덜 똑똑해질 것이며
테슬라의 배터리 혁신 속도는 현저히 더뎌질 겁니다. 말 그대로 세계 기술 지형도에 거대한 공백이 생겨날 거라는 말이죠. 저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기술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가 기술을 종종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기술을 통해 사람을 돕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즉 사람 중심의 철학이었습니다. 보람 박사가 제게 남겼던 생각처럼 기술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 깊은 믿음 말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도전하는 끈기,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헌신과 그 역사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사람 중심의 철학. 이것이야말로 현재 한국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나 여러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국가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며 보이지 않게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 아닐까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강연 시작 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민지 학생의 문제 제기를 다시 언급하며 어쩌면 한국에는 한 명의 강력한 리더보다 더 강력한 국민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시대정신 혹은 국민적 철학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고백과 진한 여정을 담은 분석에 강당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못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던 폴마저 어느새 진심으로 손뼉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한국은 기술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국의 저명한 교수 카일님이 한국 방문을 통해 평생의 신념을 바꾸게 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어요. 단순히 놀라운 기술력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철학,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끈기, 그리고 세대를 이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한국의 진정한 힘, 그 근원이 결국 사람과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런 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더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